1972년 패티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입학했습니다. 버클리는 당시 학생 운동의 중심지였으며 급진적 정치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패티는 정치적으로는 비교적 보수적이었고 학생 운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973년 패티는 스티븐 위드라는 대학원생과 약혼했습니다. 위드는 그녀보다 8살 연상으로 철학을 전공하는 지적인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버클리 근처 벤벤유 애비뉴의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패티 허스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초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기 미국은 베트남 전쟁, 워터게이트 사건, 민권운동 등으로 인해 극도로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1960년대 말부터 미국 사회를 양분시키는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전쟁 반대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특히 대학가에서는 급진적인 반전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1970년 켄트 주립대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학생 운동을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동시에 흑인 민권 운동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 저항 노선과는 달리 블랙 팬서당과 같은 급진적 흑인 단체들이 무력 투쟁을 주장하며 등장했습니다. 여성 해방 운동도 이 시기에 급진화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온건한 여권 신장 운동을 넘어서 가부장제,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주장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극좌 무장 단체들이 등장했습니다. 웨더 언더그라운드, 신비온즈 해방군, 흑인 해방군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폭력을 통한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신비온즈 해방군은 1973년 캘리포니아에서 결성된 극좌 무장단체였습니다. 이 조직의 이름은 신비오시스 공생에서 따온 것으로 모든 인종과 계급이 함께 살아가는 이상적 사회를 추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급진주의자들로 구성된 테러 조직이었습니다. SLA의 창설자는 도널드 데프리지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어린 시절부터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1960년대 말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그는 흑인 민족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심취했습니다. 1973년 탈옥한 후 그는 급진적 백인 활동가들과 만나 SLA를 결성했습니다. SLA의 핵심 멤버들은 대부분 백인 중산층 출신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학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었으며 1960년대 학생 운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낸시 링, 패트리샤 솔타이식, 에밀리 해리스, 빌 해리스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을 파시스트 국가로 규정하고 폭력 혁명을 통해 이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부유층과 기업, 정부를 인민애적으로 간주했습니다. 1974년 2월 4일 월요일 저녁 패티 허스트와 스티븐 위드는 버클리의 아파트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경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드가 문을 열자 3명의 무장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침입자들은 도널드 데프리즈, 낸시 링, 그리고 패트리샤 솔타이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총을 들고 이것은 체포다라고 외치며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위드는 즉시 바닥에 엎드리라는 명령을 받았고 패티는 침실로 끌려갔습니다. 괴한들은 패티를 담요로 감싸고 테이프로 묶은 후 차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위드는 심하게 구타당했지만 생명은 건졌습니다. 납치범들은 신비온즈 해방군이라고 신분을 밝혔으며 곧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패티는 차 트렁크에서 극도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약 1시간 후 그녀는 어딘가의 집으로 끌려갔고 작은 벽장에 감금되었습니다. 이 벽장은 가로 2m, 세로 1m 정도의 극도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패티는 눈가리개를 당한 채 이곳에서 57일간 감금되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갈 때와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벽장을 나올 수 없었습니다. 납치 직후부터 SLA 멤버들은 패티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패티를 부르주아 공주라고 부르며 모욕했고 허스트 가문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패티에게 마르크스주의와 혁명 이론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초기에 패티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납치범들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며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제한된 공간에서의 감금, 지속적인 위협, 그리고 완전한 고립은 점차 그녀의 정신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납치 이틀 후인 2월 7일, SLA는 첫 번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패티를 전쟁 포로라고 규정하고 그녀의 석방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요구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음식이었습니다. SLA는 허스트 가문이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70 상당의 무료 음식을 배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총 $4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랜돌프 허스트는 딸을 구하기 위해 즉시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는 SLA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200만 상당의 음식을 배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1974년 2월부터 4월까지 피플 인 니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습니다. 베이 에리어의 여러 지역에서 무료 음식 배급이 이루어졌고 수천 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혼란과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패티가 SLA에 의해 감금된 57일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극도의 스트레스, 고립, 그리고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감금 장소는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한 안전가옥이었습니다. 패티는 대부분의 시간을 작은 벽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 공간은 성인이 누워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좁았으며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눈가리개를 착용해야 했고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SLA 멤버들은 패티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부르주아의 딸이라고 부르며 지속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가족과 약혼자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너의 가족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단지 허스트 제국의 상속자일 뿐이다라는 식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패티에게 진정한 교육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 제국주의 비판, 계급 투쟁의 필요성 등에 대해 끊임없이 설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고 베트남 전쟁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패티는 초기에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SLA 멤버들의 이념을 거부했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저항은 약해졌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패티는 생존을 위해 납치범들에게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의 전형적인 발현이었습니다. 납치범들에 대한 적대감이 점차 동조로 바뀌었고 그들의 이념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난 후 패티는 SLA 멤버들을 동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각성했다고 말했으며 부르주아 계급의 삶에 대해 회의를 표명했습니다. 1974년 4월 3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녹음 테이프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테이프에서 패티 허스트는 자신이 SLA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타냐라는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타냐라는 이름은 소비에트 연방의 여성 게릴라 전사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패티는 테이프에서 나는 더 이상 패트리샤 허스트가 아니다. 나는 타냐이며 신비온즈 해방군의 일원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자신의 가족을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패티는 허스트 가문은 파시스트이며 인민을 억압하는 자본가 계급의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는 SLA의 이념에 동조하며 혁명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테이프는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티가 세뇌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일부는 그녀가 진심으로 전향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4월 15일 패티의 전향을 입증하는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히베르니아 은행에서 SLA가 강도를 저질렀는데 보안 카메라에 총을 든 패티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것입니다. 1974년 4월 15일 오전 10시경 샌프란시스코 선셋 지구에 있는 히베르니아 은행에 5명의 무장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놀랍게도 2달 전 납치되었던 패티 허스트였습니다. 그녀는 타냐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SLA의 일원으로 은행 강도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강도 사건은 정확히 4분간 지속되었습니다.
SLA 멤버들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행동했으며 패티도 다른 멤버들과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에밀 카빈 소총을 들고 은행 입구를 지키며 경계를 섰습니다. 보안 카메라에 찍힌 패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베레모를 쓰고 군복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총을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전혀 강요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모습으로 강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강도 과정에서 SLA 멤버들은 약 10,000달러의 현금을 탈취했습니다. 패티는 이것은 인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외치며 혁명적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974년 5월 1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SLA와 경찰 사이에 벌어진 총격전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시간 생중계된 총격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SLA의 실질적인 종말을 가져왔고 패티 허스트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총격전의 발단은 SLA 멤버들이 LA의 한 스포츠용품점에서 무기를 훔치려다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빌 해리스와 에밀리 해리스가 상점에서 탄약을 훔치다가 발견되었고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패티는 이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경찰을 발견하자 자동소총을 난사하여 해리스 부부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SLA의 은신처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17일 오후 LAPD는 컴프턴 지역의 한 안전가옥을 포위했습니다. 집 안에는 도널드 데프리즈를 포함한 SLA 핵심 멤버 6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티와 해리스 부부는 다른 곳에 있어서 이 총격전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50분경부터 시작된 총격전은 약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SLA 멤버들은 완전 무장하고 있었으며 경찰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총격전 과정에서 9,000발 이상의 탄환이 발사되었고 최루가스와 화염병도 사용되었습니다. 오후 6시경 집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경찰의 최루가스 때문인지 SLA의 화염병 때문인지는 논란이 되었지만 불길은 급속히 번졌습니다. SLA 멤버들은 끝까지 항복을 거부했고 불타는 집에서 계속 총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6명의 SLA 멤버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창설자 도널드 데프리즈, 낸시 링, 패트리샤 솔타이식 등 핵심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격전 과정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었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총격전으로 SLA는 사실상 괴멸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패티 허스트와 해리스 부부, 그리고 소수의 멤버들 뿐이었습니다. 패티는 텔레비전으로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LA 총격전 이후 패티와 생존한 SLA 멤버들은 완전히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을 위장하고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시기 패티는 타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1974년 여름부터 1975년까지 패티는 빌 해리스, 에밀리 해리스와 함께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펜실베이니아, 뉴욕, 코네티컷 등을 거쳐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도피 기간 중 패티는 추가적인 범죄에도 가담했습니다. 1975년 4월 21일 그녀는 크로커 내셔널 은행 강도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히베르니아 은행 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강도에 가담했으며 직접 총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은행 강도 과정에서 미라 옥스키라는 42세 여성이 패티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옥스키는 4아이의 어머니로 단순히 은행 업무를 보러 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1975년 9월 18일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마침내 패티 허스트를 체포했습니다. 19개월간의 대대적인 수색 끝에 이루어진 체포였습니다. 패티는 해리스 부부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패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도전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이름을 묻자 그녀는 타냐라고 대답했고 직업을 묻자 도시 게릴라라고 말했습니다. 1976년 2월 4일 정확히 납치 2주년이 되는 날 패티 허스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패티가 진정한 피해자였는지 아니면
자발적인 공범이었는지였습니다. 검찰은 패티가 자발적으로 SLA에 합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히베르니아 은행 강도 당시의 CCTV 영상과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패티가 적극적으로 범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패티가 극심한 세뇌와 협박에 의해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강요된 협력 이론을 제시하며 패티가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납치범들에게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여러 정신과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패티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으며 스톡홀름 증후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57일간의 감금이 그녀의 정신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패티 자신의 증언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납치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좁은 벽장에서의 감금, 지속적인 위협과 모욕, 성적 학대 등을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패티의 증언에 여러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9개월의 도피 기간 중 여러 번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크로커 은행 강도 당시 패티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판은 7주간 계속되었고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재판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고 여론도 패티에 대한 동정론과 처벌론으로 양분되었습니다. 1976년 3월 20일 배심원단은 패티 허스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패티가 히베르니아 은행 강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패티는 은행 강도와 무기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미국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절반이 판결에 동의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패티가 진정한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진보층에서는 패티에 대한 동정론이 강했습니다. 패티 허스트의 사면을 위한 운동은 그녀의 수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많은 시민단체, 인권단체,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사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패티가 진정한 범죄자가 아니라 극한 상황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1979년 2월 1일 지미 카터 대통령은 패티 허스트의 형량을 감형해 주었습니다. 카터는 패티가 이미 충분한 처벌을 받았으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복역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패티는 22개월의 복역 후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당시 패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타냐가 아니었고 SLA의 이념도 완전히 버렸습니다. 대신 그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방 후 패티는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979년 그녀는 자신의 경호원이었던 버나드 쇼와 결혼했고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가정 생활을 하며 과거를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1982년 패티는 자서전 에브리 시크릿싱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납치부터 석방까지의 모든 경험을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특히 SLA에 의한 세뇌 과정과 자신의 심리적 변화를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패티 허스트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패티의 과거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퇴임 직전 패티에게 완전한 사면을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패티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패티 허스트 사건은 심리학, 특히 트라우마와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 행동 연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톡홀름 증후군의 대표적 사례로 연구되었으며 납치 피해자의 심리적 적응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은행 강도 사건에서 처음 명명된 현상입니다.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심지어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패티 허스트의 경우는 이 증후군의 가장 극단적이고 완전한 형태로 여겨집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패티의 경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극도의 생명 위협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심리적 적응이었습니다. 둘째,
완전한 고립과 의존 상황에서 납치범들이 유일한 인간적 접촉 대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57일간의 장기간 세뇌와 재교육 과정이 그녀의 정체성을 해체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패티가 단순히 겉으로만 순응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완전히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일기와 녹음 테이프들은 그녀가 진심으로 SLA의 이념에 동조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정체성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패티 허스트 사건은 현대 미디어 시대의 첫 번째 미디어 스펙터클 중 하나였습니다. 허스트 가문이 언론 재벌이었다는 점과 맞물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국적, 국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SLA는 허스트 가문의 미디어 영향력을 정확히 계산하고 패티를 납치 대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큰 언론 관심을 끌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SLA의 성명서와 녹음 테이프들은 전국에 방송되었고 그들이 원하던 선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언론 보도의 방식도 사건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에는 패티를 순수한 피해자로 묘사했지만 은행 강도 장면이 공개된 후에는 배신자나 테러리스트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프레이밍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패티 허스트 사건은 1970년대 미국 사회에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서 미국 사회의 여러 측면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19세의 나이에 극한의 트라우마를 경험했고 평생에 걸쳐 그 후유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가 피해자였는지 가해자였는지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한 젊은 여성이 겪어야 했던 고통 자체가 기억되어야 합니다. 패티 허스트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제기한 문제들, 극단주의, 세뇌와 급진화, 미디어의 역할,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정의의 의미는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벽한 피해자도 완전한 악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항상 복잡하고 다면적이라는 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